정치마수다 곧장 시작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검찰 출석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대표가 이제 출석을 했고요. 관련한 여야의 입장부터 좀 들어보실까요? 본인의 비리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상황 속에 앞으로 강도 높은 검찰 조사, 더 나아가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을 염두에 두고 단식으로서 또다시 당 뒤로 숨으려는 술수를 부리고 있음을 모르는 국민은 이제 없습니다. 벌써부터 이재명 사법 리스크 듣기 다음 퍼포먼스는 무엇일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입단 조사는 처음 있는 일이고 혐의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검찰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하고 수사를 신속하게 매듭지을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검찰에 거듭 촉구합니다. 제1야당 대표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의 선에서 수사하고 조사를 조속히 매듭짓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사흘 전에 재출석을 통보받았을 때만 해도 날짜를 두고 좀 반발 기류가 강해 보였었는데 돌연 이 검찰 요구 일자에 재출석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사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영장 청구 좀 방해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상당히 많이 받았죠. 그리고 수원지검 같은 경우에는 아니 피의자가 저렇게 출석 날짜를 조율하는 것을 넘어서 나오라고 한 날 안 나온다고 그러고 몸 아프다고 그러고 단식해서 이제 기력이 없어서 못 나간다고 하고 이렇게 조사를 피하는 것은 다른 피의자 같으면은 긴급 체포감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1차 조사 때 그 신문 조서에 서명 날인을 안 했잖아요. 이것은 상당한 다른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로 재판이라든지 아니면 영장 청구를 지연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술 전략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나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재명 대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본인 스스로 얘기했듯이 지금 칼자루는 검찰이 쥐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당장 3일 후에 나와라 라고 통보하니 그러면 내가 일정이 되는지 같이 협의하는 것은 어느 피의자나 마찬가지로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협의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을 수사방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고요. 그러한 것은 얼토당토하는 얘기다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재출석에 대한 배경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조사를 받아보니 이것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망신주기 수사였고 수사가 아니고 정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거부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검찰이 전혀 검증을 못하고 있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건에 대해서는 꼭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월드컵 같은 경기에서 보면 제일 야유를 가장 많이 받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정당한 플레이를 하지 않고 침대 축구하고 시간 끌기만 할 때 우리는 페어 플레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야유를 보내죠. 지금의 검찰의 수사 방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대답한 거 다시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시간만 계속 늘어뜨려서 이재명 대표를 계속 검찰의 포토라인에 계속 세우고자 하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침대 축구 지연 전술하는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 측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해서도 변호인을 A라는 로펌이 하네, B라는 로펌이 하네, 그럼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서 국선 변호인 하네, 마네 해가지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도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는 나는 그날 못 나간다, 나는 뒤에 나간다, 나는 국회 일이 좀 끝난 다음에 나간다 이런 식으로 좀 지연했기 때문에 검찰의 침대 축구 검찰 조사 이렇게 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지연의 책임이 이제 누구한테 있냐는 건데. 네, 그 말씀에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국회가 해야 될 일도 있으니 8월 달에 비회 기간을 두고 이 문제를 일단락 짓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1년 반 이상 털었으니 이제 일단락 짓자고 했을 때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연하고 지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찰의 침대 축구의 전략, 이 얘기에 대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게 이제 보시는데 사흘 전에 이재명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조사를 끝까지 받지 못했고 그리고 진술 조서에 진술 취지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서명 날인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도 영상 녹화 조사를 거부한다 이렇게 나왔던데요. 이게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라는 입장과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검찰의 비판 이렇게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에 출석해서 진술할 내용들을 좀 진술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서가 본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른 취지로 돼 있으면 그것을 거부할 권리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서에 서명 날인하라고 강제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강제하는 그 자체가 불법인 것이죠. 그렇게 형사소송법상에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주국가인 거죠. 야만국가에서는 이런 보장을 안 하겠죠. 근데 민주국가니까 이런 제도를 두는 것입니다. 그 제도 하에서 본인의 취지에 맞지 않는 조서에 대해서 거부했는데 그것마저도 계속 지금 비판의 화살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법을 만들 때 다 우리가 예상을 하고 이러한 방어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모두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적용된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네요. 검찰 조사에 있어서 이런 뭐 신문 조사에다가 서명과 날인을 거부하는 것, 안 하는 것, 당연히 피의자 권리죠. 그리고 영상 녹화 안 하겠다. 그것도 피의자 권리입니다. 저도 검찰 조사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서 검사가요, 나중에 조서를 읽어보라 그래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뺄 거 빼라. 그리고 덧붙일 거 있으면 덧붙여라. 그리고 취지에 맞지 않는 말 있으면은 다 그냥 다시 만들어준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당대표는 지난번 조사에서 내 진술 취지에는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했지만 어느 부분이 안 맞아요? 그랬더니 그건 답변을 못 해요. 이것은 신문 조서가 어떤 법원에 가서 재판 받을 때 재판 능력, 증거 능력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여러 가지 술수가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변명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성남시 도지사 시절에 대북사업 결재 문서에 당신이 사인했잖아. 그랬더니 황당하다. 이화영이 나도 모르게 도지사직인 찍힌 서류를 만들어서 가져왔다. 나는 결재만 했다. 클릭만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이게 맞는 말이냐? 이걸 해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세요. 자, 대정동 사업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우동규가 한 겁니다. 백현동 사업은요? 박근혜 정권 국토교통부에서 해주라고 해서 했어요. 성남FC는요? 정진상 실장이 한 거예요. 그러면은 경기도 벅하 소고기 초밥 이거는요? 이건 몰라요. 그냥 배모 씨가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책임은 다 없다고 그래요. 이게 맞는 말이냐. 해명도 제대로 좀 하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납득하기 어렵고 책임을 다 떠넘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수사 검찰의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 검찰은 오늘 소환을 끝으로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이 대표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입장이고 이번에는 반드시 서명 날인도 받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백현동 건과 묶어서 대북 송금건 이 두 개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구속영장을 언제 칠 것인가 이게 시점도 시점이지만 지금 가장 큰 변수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걱정되는 상황이고 지금 20일째로 향하는 상황이 되면 건강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불확실성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 단식을 시작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출구 전략을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만큼 한국의 정치가 완전히 이제 대화의 통로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던 것이고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계속 지금 여당에서는 제1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조롱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롱만 계속 할 줄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조롱 계속 하시라고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조롱이 본인들의 장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야 될 것인지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구속영장,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원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 받아라 그러면은 국민들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좀 건강 회복한 다음에 하지. 이러한 여론과 분위기가 있으면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다 제출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뭐 계속해서 단식하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단식 끝나고 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야당 지도자로서 당대표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분은 정치할 자격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도 야당 지도자 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난 1년 6개월 동안 봐왔듯이 사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정치하는 데 있어서 계속 족쇄처럼 따라다닐 거예요. 저걸 해명하고 재판받고 가서 뭐 또 1심 선고나고 2심 선고나고 이렇게 사법 리스크에 질질 끌려다니다가는 야당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하지만 검찰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결정적인 증언이나 증거를 찾지 못해서 기소를 못하고 있잖아요. 계속 조사, 수사만 하고 있잖아요. 대략 3,000여 번의 압수수색과 조사와 수사, 주위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조사 마무리하면 네. 구속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기소를 하든지 법원 여기서 가가지고 기소를 하든지, 예. 영장 실질 심사에서 기각 당하든지 이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지겨워요. 지금 윤석열 정권의 국정기조가 이재명 때려잡기라 아니냐 그런 인식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좀 이제 정치도 좀 복원이 되고 여야가 국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끝으로 비참해요. 조금 전에 이제 이 대표가 출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출석 때보다도 더 긴 시간에 네.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면서 증거 제시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감을 보였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너네 못 내지 않았어? 이번에 있는지 내가 보겠어. 이 얘기인데 결국 그래서 검찰은 완벽한 어떤 모양새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쉬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진작 그러한 증거나 증언들이 확보가 됐으면은 진작 자신 있게 영장을 청구했겠죠. 근데 하지만 계속해서 정황 증거도 확보하려고 그러고 주변인들 조사하려고 그러고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진술을 또 번복하고 있으니까 검찰로서는 상당히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정진상 실장, 네. 김용 부원장 이 사람들이 입을 열지 않는 한 다른 증거 예를 들면요 정진상 실장이 저 시장님 저 이거 이 대장동 건 김만배 이거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저희들이 다 설계해왔으니까 사인하시죠. 이러한 녹취록이라든지 증언이라든지 결정적인 뭔가 이런 것이 없으면은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은 이게 네. 영장이 청구되더라도 뭐 이제 기각의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예 이제 정치권 안팎의 예측과는 달리 아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보신다는 건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지금 벌어졌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서명 날인 이거는 아직 격가지인 거죠. 이 수사의 가장 핵심은 수사에 관련돼서 정확한 물증을 검찰이 확보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피의자가 어떻게 방어를 했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대북송고와 관련된 오락가락한 진술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진술, 전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찾았느냐 이 문제가 핵심인데 네. 이 문제를 해결 못하니 이런 격가지들만 가지고 계속 검찰이 언론 플레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검찰이 핵심은 못 잡고 격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악마화한 다음에 국민들에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영장 청구로 가서 국회가 막았으니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더 가고자 하는 정치검찰의 가장 그 기본적인 술수를 지금 계속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표 오늘로 단식이 13일째인데요. 중진들에 이어서 어제는 이제 권양숙 여사 그리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뭐 눈물까지 막 흘리면서 단식 만료하고 있는데 이 대표 입장을 들어보면 그만둘 생각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 대표의 생각과 계획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황의 변화가 전혀 없는 가운데 날수만 계속 지연된다고 해서 계속 쌓인다고 해서
그래서 바로 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비정한 하루하루가 계속 가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 자율적인 결정으로 나 단식 안 할래, 이제 그만, 끝.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주위에 많은 분들, 동료 의원들, 아니면 중진들, 아니면은 다른 민주진영에 있는 어른들이 좀 그만하지라고 말려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의 의지가 있는 한, 정신이 있는 한 계속 단식은 할 것 같은데, 단식이 그만둘 수 있는 가능성은 혼절, 기절 이 상태 같습니다.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거 생명이 위독하다. 빨리 병원으로 옮기자. 그렇게 해서 단식이 중단되지 본인이 이것을 그냥 자율적으로 적극적으로 나 단식 안 할래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다음 주 안에 만약에 본회의에서 이게 표결 처리가 되면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저렇게 몸이 좋지 않은 대표에게 어떻게 가결표를 던지겠는지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당 내부의 결속을 극대화했다. 그 효과로 충분하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정말 윤석열 정권 타도하기 위해서 저렇게 단식까지 하고 생명까지 건 사람인데 아니 나쁜 그 한동훈 정치검찰이 하는 체포 동의안에 우리가 찬성을 해줘야 돼? 이건 말도 안 돼. 일단은 좀 당대표 지키자. 이런 분위기가 강할 것이다. 저는 부결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사람인데 네. 또 분위기를 알아보니까 좀 묘한 부분이 있어요. 당대표가 저렇게 13일째 목숨을 걸고 단식 투쟁을 하는데 민주당 현역 의원들 중에 네. 반수는 아직 거기에 가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불쌍은 한데, 그리고 미안하긴 한데, 과연 이재명 당대표를 당대표로 두고 총선 얼굴로 우리가 선거를 치렀을 때 내가 당선되는데 과연 유리할까? 긍정적일까? 이걸 생각해 보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70여 명의, 아까 예를 들면 과반수 정도의 그 단식장을 방문하지 않은 분들의 마음과 심정이 표로 어떻게 나올까. 그 부분은 좀 저희가 계속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당내 결속은 그렇고 뭐 당내 뭐 의견들은 그렇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이 대표의 단식이 민심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파악하세요? 자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 시작하면 정치가 정치 공학이 되죠. 지금의 상황은 민주주의가 완전히 후퇴하고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공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먼저 알게 됩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이제 정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당내 문제, 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이런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겠지만 정말 생각을 해보시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문제들을 덮기 위한 것으로 자기 목숨까지 건다.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너무 제가 이상적으로 말씀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논의를 하다 보면 우리의 정치가 자꾸 국민들에게도 면목 없는 일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정치가 정말 꼭 이 상황에서 해야 될 무엇이 있는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우리 한국 정치의 지금의 문제를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는 기폭제로 만들 것인지 이런 고민을 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질문이 이제 뭐 단식의 효과라든지 뭐 출구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계산적인 접근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은 어떻게 이 단식을 바라보고 있다고 민주당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 걸까 이게 궁금해서 좀 여쭤봤어요.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가 어떻게 되느니 뭐 민심이 어떻게 되느니 이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파악한 거는 당내에 있는 당원들의 그 마음을 모아내는 것, 이건 확실하게 성공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있었던 여러 가지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문제라든가, 최상병 그 수사 외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본인을 대신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마음으로서 박수를 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탄핵 이야기를 좀 해보죠. 민주당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 밝혔는데
좀 전에 이제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내일 개각 발표가 나서 실제 탄핵이 불가능하지 않겠냐 뭐 이런 시각들이 있었는데 그에 앞서서 아예 본인이 지금 사의를 표하는 형식을 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좀 눈치를 늦게 챈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 다른 분들도 뭐 문체부 장관이라든지 여가부 장관이라든지 지금 다 개각 대상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뭐 이분들도 뭐 사의를 표명하지 않을까는 좀 생각이 듭니다. 사의를 표명하고 또한 새로운 장관을 지명하게 되면 민주당이 생각하는 탄핵 절차는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러한 효과도 이제 대통령실이나 이종섭 장관이 좀 노린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를 풀어가기 전에 민주당이 오늘 의총에서 이종섭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14일로 미뤄졌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건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뭐 당내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이 건과 관련해서 어떤 시각인가요? 아닙니다. 이제 그동안 계속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을 좀 보겠다는 것이고 지금 이종석 장관에 관련돼 가지고는 지난주부터 계속 예견이 됐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이 느닷없이 바뀌면서 국방부 장관까지 함께 교체되겠구나. 왜 시상병 사건과 관련된 외압 수사가 외압에 관련된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문책할 것이다. 이거 다들 예상을 했던 그런 상황들을 감안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민주당이 이 장관을 탄핵하겠다라고 했던 그 이유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장관의 책임을 묻겠다 이 부분이 가장 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사의가 이렇게 사의를 표했고 대통령이 이거를 빨리 수리를 하게 되면 탄핵의 요건 자체가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이냐 그 문제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이종섭 장관의 그 불법 행위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수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질 것이고 본인이 그만두든 안 두든 네. 그리고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이 문제에 관련돼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이 될 거기 때문에 사건이 일단락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맞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장관직에 대한 탄핵 문제를 넘어서 그게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이 건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통하든 뭐 특검을 하든 네. 해서 뭔가 밝히겠다 이런 네, 민주당의 당연히 입장이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 거죠. 저는 이종섭 장관을 탄핵하겠다라는 민주당의 의도는요. 실질적으로 이종섭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겠다라는 돌려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에 아니 왜 갑작스럽게 하루 만에 이 사건 결과에 대해서 다른 지시를 내렸어? 다른 사람이 외압을 가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지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러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방부 장관의 당초 판단과 생각과 지시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결국에 누구겠어요?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칼끝은 대통령을 향한 것인데 이종섭 장관이 사의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해임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 칼끝을 겨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4일로 미룬 것이고 결국에는 탄핵을 하겠다라는 민주당의 여러 가지 공언, 그다음에 목표는 달성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이 탄핵 소추가 되면 당사자는 이제 사직서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대통령도 해임도 할 수 없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미리 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탄핵안이 또 국회에서 의결까지 되면 이제 장관 직무가 아예 정지가 그렇죠. 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거기에 앞서서 장관이 오늘 그렇게 사의를 던졌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어떤 행동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뭐 꼬리 자르기 하는 거죠. 꼬리 자르기 할 텐데 본인의 의사가 아니다 그럼? 예, 꼬리 자르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일 텐데요.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의 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나오지 않고 당사자를 빨리 눈 밖에서 멀리 떠나보내고 싶은 생각일 텐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건의 진실들이 계속 밝혀질 문제입니다. 정말 정권이 부도덕한 게 한 20대 청년, 군대를 간 청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를 간 청년이 지금 수색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 사망과 관련돼서 수사를 했고 그 수사에 대해서 누군가 외압을 형성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은 간단치 않은 문제일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인 법률적인 문제, 정권의 법률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돼서 두고두고 큰 화근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신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아마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집권 후반기에 가면은 제대로 밝히자라는 국민적인 여론도 나올 거고
뭐 다른 이제 야당들이 힘을 합쳐서 이분만큼 문제를 더 크게 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감춘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상당히 의아하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분명히 밝혀져야죠. 자, 그러면 이 장관이 사의를 밝히기 전에 이제 개각 얘기가 나왔고 거기 개각 대상 중에 한 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후임에 이제 신원식 의원이 뭐 거의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그 관련된 의혹과 관련돼서 경질성인가 국방부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경질성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최상병 사건이 없었다면 과연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바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좀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여권 관계자나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세 개 부처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업무 성과가 좀 상대적으로 너무 적었고 국민 눈높이에 좀 미흡했다. 그래서 우리가 진즉 이분들을 바꾸려고 했었다. 그리고 지난달에 김기현 당대표가 이 세 개 부처 장관들은 좀 바꿔야 됩니다라고 건의를 해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한 거지. 아이 최상병 사건 아니다. 특히 이제 이종석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개각 사유를 뭘로 삼았냐면요. 사드 환경 영향 평가 발표를 왜 집권 여당과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어? 개각 사유 이런 식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조금 좀 미흡한 문책성 이유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최상병 사건이 주된 이유가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 조금 전에 언급된 그러면 세 분야의 개각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국방부, 문체부, 여가부가 대상이고요. 그래서 신원식 의원, 유인촌 특보, 김행전 비대위원 이렇게 후임이 실명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에 발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에 그럼 결심만 남은 상황이면 이대로 개각이 단행된다 이렇게 본다면 과연 이게 어디에 방점을 뒀다고 보십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하의 시대를 완성하기 위한 개각을 계속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개각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국민의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고 길바닥에서 국민들의 100명 이상의 국민들이 사망한 사건, 이 사건에 대한 정치적인 행정적인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는 이상민 장관이 지금 현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는 것 때문에 다시 복귀했다고 하지만 이게 대통령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아주 가까운 사람은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무조건 지킨다. 그리고 대통령과 좀 거리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잘라낸다. 이게 지금 인사의 시그널 아닙니까?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내각을 채우겠다. 신원식 예정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정자 아직 아니니까요. 예. 예,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얼마나 많은 독한 용산과 안테나를 맞추는 독한 말을 계속 해왔습니까? 잼버리 때도 그랬었고요. 계속 그런 시그널을 계속 보이길래 저거 그 개각에 포함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채워버려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각하의 나라로 완전히 만들기 위한 이 개각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인촌 문화부 장관 내정자 후보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직 그냥 검영자. 그냥 검영자. 유인촌 특보라고 할게요. 예. 유인촌 특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문체부 장관으로 검토를 최종까지 했던 분이 정병국 전 의원이래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문체부 장관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지금 투입을 해서 문체부의 일을 장악할 수 있는 분으로 좀 어떤 분을 고를까라고 좀 고민했던 것 같고. 구체적으로 문체부의 일을 장악한다는 건 뭐 어떤 걸까요? 이동관 방통위원장하고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었을 것 같고요. 유인촌 장관은 당시에 이동관 후보 수석과 호흡을 맞춰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득점 포인트였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아니 장관들 말이야 국무위원들 국회 가서 저기 야당 의원들하고 좀 싸워. 이 세 분 다 지금 거명되는 분들 되게 잘 싸우실 것 같아요. 상당히 좀 투쟁력도 있고 상당히 만만하게 볼 분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밀리지 않고 잘 싸울 분들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분들을 이제 임명을 하게 되면 국정 운영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국민들이 와 그래 정말
정말 적임자들을 잘 골랐구나.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에게 다시 한번 기대해봐야지라고 생각하실지 아니 뭐야 이게 과거의 인물들 그리고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장관을 임명을 했어? 이 권력을 사유화하는 거 아니야? 이런 평가를 하실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가는 시작과 동시에 끝난 거 아닙니까? MB 정부 때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문제에 논란이 됐던 문화계 인사들. 예. 예, 유인천 장관을 다시 복귀시키고 그리고 이동관 방송 장악을 획책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다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이러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뒤로 회귀하고 있구나. 완전히 과거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시그널은 국민들이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개각은 제가 볼 때 빵점짜리 개각일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내년 총선에 완전히 그 심판받을 그 개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여가부 같은 경우에 김행전 비대위원이 후임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여가부를 폐지 수순으로 가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뭐 여가부에 더 힘을 실기 위한 거예요? 뭐 이건 어떻게 보세요? 폐지 수순으로 가기 위한 노력들은 많이 한다고 하지만 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토닝만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여가부 자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걸 희망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이 정부에서 여가부 장관을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김행 전 비대위원에게 그냥 거의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여가부에 관련돼서에 대해서는 아니 정부가 어느 부처를 망가뜨리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걸 이번에 잼버리에서 정확하게 보였지 않습니까? 집권 세력이 현재 중앙부처로 당연히 있는 부처를 없애겠다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흔들어대니 거기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오든 간에 여가부는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가부를 없애기는 어렵고요. 민주당이 찬성을 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김행 거론자 같은 경우에는 여권의 실세 중에 실세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분이 여가부 장관으로 간다라는 것은 네. 여가부의 역할과 활동 영역이 훨씬 더 커진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여가부 폐지하는데 이 장관의 역할을 주는 거야. 여가부의 역할을 축소시켜야지.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내년 예산도 늘어났어요. 현재 실세세요? 상당히 대통령의 신임을 많이 받고 있고 저는 김행 거론자가 네. 장관이 실질적으로 되면 네. 국무회의 분위기도 상당히 좀 많이 바뀌어질 것 같다라는 어떡해요? 생각이 들어요. 김행 거론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본인의 생각과 판단과 소신을 가감없이 얘기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그러한 장관이 국무회의의 발언권이 세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내년 총선용으로도 국무회의에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역량을 좀 강화시키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국가 운영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고 사적 관계나 친소 관계로 인해서 뭔가의 역학 관계가 결정되는 대통령의 신임이 사적 지금- 관계는 아니잖아요. 지금의 얘기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이 더 강하게 반영된 완벽하게 그냥 확인할 수 있는 그냥 눈으로 대놓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개각일 저는 것이다. 이번 개각의 가장 활용 점정과 포인트는 김행 거론자가 장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좀 지켜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원이 KBS와 MBC의 전 이사장들이 낸 해임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엇갈린 판단을 내놨습니다. KBS 남영진 전 이사장의 해임은 유지가 됐고 MBC 최대 주주인 박문진 권태선 전 이사장의 해임 처분은 정지가 돼서 업무에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이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판결한 판사가 좀 다르지만 각기 다른 이유를 댔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KBS 이사장은 지금 현재 임명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박문진 이사장은 임명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니었느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냥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억지로 해임시켜가지고 몰아내서 우리 쪽 사람을 뭐 이사회라든지 박문진을 장악을 해가지고 KBS, MBC 사장을 바꿔서 방송을 정상화시키는 건지 장악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시도들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벌어져가지고 저는 비판을 상당히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상당히 불행한 일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법원이 MBC 이사장, 박문진 이사장 이 부분에 대한 기각한 것은 상당히 좀 적절한 판단이었다라고 보여지고 KBS 이건 인용을 한 것은 네.
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은 국민의 것이지 언론 노조의 것도 아니고 정권의 것도 아니고 뭐 대통령 것도 아니고 집권 여당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KBS, MBC는 상당히 편향적이었고 친정권 성향이었다. 그 부분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그러한 잘못을 똑같은 방식으로 되풀이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좌절감이 있어요. 정권 교체에도 변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KBS 남영진 전 이사장의 해임이 유지가 되면서 오늘 아침 KBS 이사회에서는 김일철 사장의 해임안을 6대0 그리고 야당 몫이 5이었는데 다 퇴장을 하면서 6대0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권태선 이사장은 업무에 복귀를 하면서 MBC 구조 개편을 하려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정부의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방통위는 즉시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권 이사장 해임에 제동을 걸었는데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지금 방송 장악을 위한 폭주를 좀 멈춰라라고 하는 법원의 경고가 날라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지금 항고로 좀 대응하는 거 보니 갈 길 그냥 그대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법원이 지금까지 이걸 집행정지를 손을 들어준 경우가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 이번이 거의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번에 박문진 이사장과 관련된 이 방통위의 처리 절차는 아무런 명분도 없고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계획표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실제 한마디로 말하면 묻지마 해임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박문진 이사장, KBS 이사장 그리고 공영방송의 5분을 지금 일시에 지금 쫓겨나게 쫓아내버리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가 국민들은 어떤 판단을 하시냐면 야, 나라 잘 운영해서 우리 먹고 살게 잘 해달라고 했더니 결국 자기 밖으로 챙기고 자기 다음을 위해서 그 일만 생각하는 거네. 내가 표롭고 심판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강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의 마음을 가지고 내년 4월에 그걸 반드시 표출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방송 장악을 위한 노력은 MB정부 때도 했고 여러 정부도 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실패했고요. 뒤끝이 안 좋았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방송 장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방송 장악해봤자 소용없어요. 국정 운영 잘하면 국민들이 지지하고 다음번 선거 때 또 뽑아줍니다. 근데 방송 장악 아무리 하더라도 국민들의 눈높이와 민심과 다른 결정과 국정 운영을 하면요. 국민들은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송 장악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KBS, MBC가 정말 편향성을 버리고 공정한 방송으로 거듭나길 바라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려면 그러한 조치를 취할 때 절차적인 정당성을 제대로 갖췄으면 좋겠어요. 지금 KBS, MBC를 개혁하겠다, 정상화시키겠다라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 사항들이 방통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2명이 이거를 지금 다 결정하고 있어요. 방통위원장과 위원 2명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 몫에 방통위원도 제대로 임명을 해서 어느 정도 좀 토론을 하고 조율도 하고 논의를 모아가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렇게 절차적인 정당성을 훼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두고두고 후과가 남을 것 같아가지고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건 이야기 마지막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녹음 파일 보도를 대선 공작 게이트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요.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근데 민주당은 이제 물타기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의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당이 급한 마음은 제가 이해하겠거든요. 뭐라도 지금 잡아가지고 야당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계속 몰리고 있죠. 그러나 좀 근거를 가지고 그런 공격을 해야죠. 장해찬 의원이 아니라 장해찬 최고위원이 아주 민주당과 내통한 증거를 내겠다고 해가지고 떠들썩하게 예고를 하길래 제가 직접 봤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이 정말 초등학교 1학년 수준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본인이 내통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된 야당과의 민주당과의 연관성들이 오히려 여당의 요구대로 커지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지키기 위한 김만배의 대선 공작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김만배 씨가 신학님 씨랑 어느 정도의 좀 논의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항들이 이재명 당시 후보나 민주당하고 작전을 짜가지고 자 우리가 인터뷰했으니까요 대선 사흘 전에 이렇게 빵 터트리면은 민주당이 총공세하세요 이런 식의 입증을 과연 검찰이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김기현 당대표가 사형감, 국기 논란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네. 언어 인플레가 좀 심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검찰에서 TF 꾸려가지고 조사한다고 하니까 제대로 상황들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선 공작이 있었으면 네. 진짜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죠. 네, 그 이제 검찰 수사로 밝혀야 되는 네. 부분인데 김기현 대표의 발언은 왜 이렇게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또한 대통령께서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아하신다라는 표현이 적절할까요? 하여튼 적대감까지 갖고 계시는데 네. 제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저를 좀 지켜봐 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여당 당대표가 할 일은 계속 갈등을 조장하고 야당과 싸우고 그것만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점점 언어의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용산에서 정치 공작이라고 해서 여권 관계자, 용산의 관계자가 브리핑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바로 이제 언어 인플레가 계속 심해지고 뭐 살인이니 뭐 이런 극한의 언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당의 대표가 용산에 지금 나파수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모습이 전형적으로 보이는다 생각이 들고요. 정치 공작과 관련돼서 본인들께서 그러니까 여당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상력을 펼치시는 것 같은데 그 상상력이 오히려 본인들이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상상력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총풍 사건, 96년 총풍 사건 보십시오. 북한 보고 판문점에서 총을 쏴달라 이렇게 공작을 명확하게 했던 선거를 앞두고 했던 전력이 있는 당 아닙니까? 그리고 MB정부 때 기무사를 동원하고 국가기관들을 동원해가지고 국민들의 여론을 댓글 조작을 해서 조직적으로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조직적으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넘겨짚는 것 같은데 번짓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저렇게 말씀하시면 네. 문재인 대통령 될 때 당시 핵심 측근이었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런 댓글 조작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 방해 때문에 감옥까지 갔다 오셨다. 그런 정당이 민주당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국가기관의 선거 공작의 문제를 지적했던 문제고요. 그 문제에 관련돼서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정치 마스터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